장은하는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태엽을 돌렸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오르골이 느릿하게 움직였습니다. 금이 간 틈새로 가느다란 멜로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짧고 단조로운 음이었지만 그 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 조명 아래 장은하의 얼굴에는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병동을 오가며 환자들의 호흡을 맞추느라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를 들을 때만큼은 마음이 잠시 놓였습니다. 오르골이 흘러나올 때 어머니가 눈을 마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은 지 오래지만 이 멜로디가 들릴 때면 꼭 딸을 알아보듯 시선을 맞추곤 했습니다. 그래서 장은하는 오늘도 이 오르골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태엽을 돌릴 때마다 손끝이 시려왔지만 그 시림조차 따뜻했습니다. 문득 탁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장은하 선생님, 내일부터 담당이 바뀌십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단정했습니다. 3층 VIP실 이서정 회장님을 맡아주세요. 섬세한 분이니 예의를 다해주셔야 합니다. 장은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3층은 병원에서도 특별한 층이었습니다. 말기 환자들이 머무는 곳,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새로 들어온 환자, 이름은 이서정. 문화재단을 운영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장은하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로운 환자, 새로운 리듬. 마음을 단단히 다잡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오르골을 들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빗방울이 흩어지며 작은 선율을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장은하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음악은 사람의 숨과 닮았다. 멈추면 끝이지만 이어지면 마음을 살린다. 다음 날 아침 3층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하얀 벽과 반짝이는 손잡이, 그리고 은은한 소독약 냄새. 장은하는 손에 오르골을 쥔 채 문 앞에서 잠시 섰습니다. 문패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서정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에 기대 앉은 여인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떴고 손은 마르고 길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은하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이서정 회장님, 음악치료사 장은하입니다. 잠시 숨을 가다듬는 연습을 해볼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서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은하는 오르골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태엽을 한 바퀴 감자 금이 간 틈새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짧은 음들이 병실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비슷한 멜로디가 창밖 빗소리와 섞였습니다. 장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음악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오르골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오늘 단순한 치료의 시작이라 여겼던 순간이 사실은 40년 전 한 사람의 희생과 또 다른 사람의 감사가 이어지는 운명의 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은하는 오르골을 덮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이 멜로디로 시작하자. 창문 밖으로 빗방울이 길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날 평화요양병원의 3층 한 병실에서 아주 오래된 인연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평화요양병원의 복도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번졌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장은하는 손에 작은 노트를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 배정된 환자 이서정 회장님. 그 이름이 적힌 줄 위에 장은하는 조심스레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첫 인상은 부드럽게, 목소리는 낮고 일정하게. 병원장은 오전 회의가 끝난 뒤 장은하를 불렀습니다. 장은하 선생, 이서정 회장님은 통증이 잦습니다. 목소리와 리듬을 신경 써주세요. 너무 조용하면 불안해하십니다.
장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흡 간격은 짧게, 대화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병원장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서정 회장님은 워낙 유명한 분이라 직원들이 긴장하더군요. 하지만 선생님은 차분하시니 잘 맞을 겁니다. 3층 복도로 향하는 동안 장은하는 마음속으로 리듬을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들이쉬고, 넷, 다섯, 여섯, 내쉬기. 환자의 숨결과 맞추는 건 음악처럼 섬세한 일입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햇빛이 반쯤 열린 커튼 사이로 들어와 침대 옆 벽에 부서졌습니다. 창가엔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 잔치로 보이는 사진이었고 가운데에는 젊은 소녀가 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장은하는 그 미소가 왠지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세션에 집중해야 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장은하입니다. 이서정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피곤했지만 예의는 분명했습니다. 장은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숨을 맞추는 연습부터 해보겠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시고 배로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녀의 손짓에 따라 이서정은 느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장은하는 작은 메트로놈을 켜듯 손끝으로 박자를 세웠습니다. 둘, 셋, 넷, 이제 내쉬세요. 이서정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장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이런 짧은 호흡조차 힘들 텐데 이서정은 의외로 집중력이 높았습니다. 장은하는 그 점을 마음속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이건 짧은 멜로디예요. 마음이 불안할 때 천천히 들어보세요. 태엽을 돌리자 금이 간 틈새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퍼졌습니다. 짧은 음이 병실 안을 맴돌았습니다. 이서정의 시선이 창가에서 오르골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장은하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낡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소리죠. 이서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안하네요.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그 한마디가 장은하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세션이 끝난 뒤 장은하는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이서정의 표정은 처음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장은하는 조심스레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조금 더 길게 해볼게요. 이서정은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숨이 편해졌어요. 복도로 나오자 장은하는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병실 안의 공기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장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오르골을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끝엔 아직도 그 소리의 진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처럼. 그날 밤 장은하는 침대 머리맡에 오르골을 올려두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회장님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귀에는 여전히 그 멜로디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낡고 금이 간 오르골의 선율이 오래된 인연의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점심 무렵 병원 식당은 늘 같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데운 국 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피곤한 사람들의 숨 냄새. 장은하는 그 속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젓가락 끝이 국그릇에 닿을 때마다 가벼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마저 단정하게 들리길 바랐습니다.
말 한마디도 없이 식사를 마칠 생각이었지만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손이 멈췄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3층에 불 켜져 있던 거 봤어요? 간호조무사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은하 선생, 또 VIP실 갔대요. 퇴근도 안 하고. 다른 직원이 맞장구 쳤습니다. 거기 회장님 돈이 많다던데? 개인 세션 부탁한 거래요. 월 300이라던데? 짧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장은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컵을 들어 입을 적셨습니다. 물을 삼키는 속도가 느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간호사 최수경이 복도에서 장은하를 불렀습니다. 장은하 선생, 잠깐 시간 괜찮아요? 장은하는 차트를 품에 안고 따라갔습니다. 수간호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병원 안이 시끄러워요. 좋은 뜻으로 하신 건 알지만 퇴근 후 개인적으로 환자를 보는 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장은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세션은 자발봉사로 기록했습니다. 병원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수경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숫자보단 장면을 봅니다. 장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유보다 모양을 더 믿는다.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도 누군가의 시선 아래에선 오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퇴근 시각, 이서정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장은하는 잠시 서류철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근무 종료 시간이 넘었습니다. 기록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자발 세션 20분 추가. 사유 통증 완화 및 불면 호소. 짧고 단정하게 써내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이서정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이 얼굴 반쪽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장은하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많이 힘드셨죠? 잠깐만 호흡을 맞춰볼게요. 오르골을 켜자 멜로디가 천천히 흘렀습니다. 이서정의 시선이 멀리 흔들리더니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장은하는 그 순간 숨을 내쉬며 자신의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 음악 정말 편해요. 짧은 한마디가 병실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장은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내일은 낮에 잠깐이라도 햇살을 보세요. 마음이 조금은 풀리실 거예요. 세션이 끝난 후 복도를 나서는데 문득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몇 명의 직원이 모여 서 있었습니다. 장은하는 그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가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에 시선이 꽂히는 것을 느꼈지만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 창가를 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은하는 핸드폰을 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달부터 비용이 인상됩니다. 숫자를 보고도 아무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숨만 내쉬었습니다. 소문은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자. 오늘 내가 한 일은 분명하다. 버스가 병원 앞 신호등을 지나 멈췄습니다. 유리창에 빗물이 모여 흘렀습니다. 장은하는 그 흐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오면 사람 마음도 정직해지면 좋을 텐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장은하는 오르골을 열었습니다. 금이 간 틈에서 묘한 울림이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들릴 거야. 장은하는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오르골의 멜로디와 겹쳐져 오늘 하루의 무거움을 조금은 씻어내주는 듯 했습니다. 밤 10시
버스에서 내린 장은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걸어가면 반지하의 문 앞이 나왔습니다. 철문 옆 벽에는 오래된 우편함이 덩그러니 달려 있었습니다. 그 안엔 언제나 청구서 몇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관리비, 대출 이자, 수도요금. 장은하는 종이 뭉치를 손에 쥔 채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는 차가웠습니다. 작은 스탠드 하나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노인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지금은 요양원에서 기억을 잃은 채 지내고 있습니다. 장은하는 주저앉아 신발을 벗고 그대로 방바닥에 등을 기댔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서의 하루보다 이 방에 들어올 때의 정적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요양원 간호사였습니다. 장은하 씨, 어머님 오늘 식사 조금 하셨고요.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그 한마디에 안도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에 잠깐 들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장은하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치통 하나와 식은 밥 반 공기뿐이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려다 말고 가스레인지 위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병원에서 들었던 소문이 다시 맴돌았습니다. 돈을 받고 특별 서비스를 한다더라. VIP 환자랑 개인적으로 만난다더라. 그 말들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헛소리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이 그녀의 이름 앞에 붙는 순간부터 진심은 흔들렸습니다. 나 정말 그렇게 보였을까? 장은하는 라면 냄비에 물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환히 웃는 얼굴. 준호야, 네가 있어 다행이야.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도착한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너무 바빠요. 다음 달 첫 월급 받으면 조금이라도 보내드릴게요. 할머니 상태는 괜찮으시죠? 장은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괜찮다고 해야지. 그녀는 답장을 썼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 첫 월급은 네가 써. 할머니도 안정적이야. 짧은 문장을 보내고 화면을 끄자 방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떠올랐지만 눈가엔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식탁 옆에는 계산기와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은하는 한 장씩 고지서를 펼쳐놓고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비 187만 원, 공과금 22만 원, 대출이자 35만 원. 펜 끝이 멈췄습니다. 총 지출 244만 원. 숨을 내쉬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 월급으로는 안 되지. 그녀는 메모지 한쪽에 작게 적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문의. 그 글자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낮에는 병원, 밤에는 편의점. 60을 앞둔 나이에 이 생활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삶이 그녀의 손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냄비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장은하는 젓가락으로 면을 휘저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일을 해야 해.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는 낯설었지만 병원 번호였습니다. 장은하 선생님, 이서정 회장님 상태가 조금 좋지 않으세요. 통증 조절이 어렵다고 하셔서요. 장은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밤 11시, 다시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은 어둠에 젖은 빗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장인은 손에 오르골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라도 들려드려야 해. 그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건 체념이 아니라 다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했습니다. 이서정 회장님이 편히 숨 쉴 수 있게 해야 한다. 버스가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장은아는 젖은 우산을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도 내 진심을 몰라도 괜찮아요. 회장님은 아실 테니까. 그녀의 발소리가 병원 복도에 길게 울렸습니다. 이제 진심과 소문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른 오후, 병원 로비는 평소보다 북적였습니다. 환자 면회 시간이었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장은아는 차트를 들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3층 VIP 병실로 향하던 중 누군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어머니, 낯익은 음성이었습니다. 장은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인상, 익숙한 눈빛. 그는 장은아의 아들 윤준호였습니다. 준호야? 여긴 웬일이야? 장은아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학회가 대구에서 열려서요. 선배가 여기 근무하신다고 해서 어머니 근무지 들렀어요.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요. 장은아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불쑥 오면 어떡하니? 그래도 정말 반갑다. 짧은 인사 후 두 사람은 잠시 카페테리아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병원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여긴 분위기가 참 차분하네요. 어머니가 일하기엔 딱 맞는 곳 같아요. 장은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여긴 오래 계신 분들이 많아서 조용하지. 요즘은 한 분이 조금 특별히 마음에 걸려. 특별히요? 이서정 회장님이라고 문화재단 운영하시던 분이야. 말기암으로 오셨는데 참 마음이 단단한 분이셔. 장은아는 문득 생각이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면 회장님 인사라도 드릴래? 너도 의사니까 반가워하실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인사드리죠. 3층 병실 문을 열자 익숙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은아가 며칠 전부터 틀어주던 녹음 음원이었습니다. 이서정은 창가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손끝에 햇빛이 닿고 있었습니다. 장은아가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제 아들을 모시고 왔어요. 의사예요. 이서정은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준호라고 합니다. 이서정의 눈에 잠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윤준호라고요? 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던 분이시죠. 준호의 말에 이서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름이 참 좋네요. 윤 선생님 아드님이라면 따뜻한 분이겠어요. 장은아는 두 사람의 인사를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시선이 침대 옆 테이블에 멈추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서정과 몇 명의 청년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 중 한 명이 준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준호는 사진을 손에 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사진, 회장님, 혹시 이때 함께 계신 분이 김영우 선생님 맞으신가요? 이서정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젊은 시절 나와 함께 재단을 세운 분이에요. 벌써 오래된 사진이네요.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회장님, 사실 저는 김영우 장학재단의 장학생이었습니다. 장은아의 손에서 차트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의대 다닐 때 학비가 부족했잖아요. 그때 받은 장학금이 바로 그 재단에서 온 거였어요.
그게 없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상에 그 재단을 만든 사람이 바로 내 동업자 김영우였어요. 그분이 떠난 뒤 그 뜻을 이어서 내가 지금의 문화재단을 세운 거예요. 그 장학생 중 한 사람이 윤 선생님 아드님이었다니 이건 기적이네요. 장은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서정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나를 돌봐주는 분이 그 재단 덕분에 꿈을 이룬 아들의 어머니라니. 병실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장은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회장님,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제 아들이 지금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건 그 재단 덕분이에요. 이서정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마른 손을 장은하가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손끝에서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닌 오래된 인연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듯한 떨림이었습니다. 짧은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장은하는 오르골을 켜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금이간 틈에서 흘러나오는 낡은 멜로디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 있구나. 어쩌면 그 인연이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드는지도 몰라. 그리고 조용히 오르골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 묵은 피로 대신 작은 희망의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병원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이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던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누군가의 속삭임, 짧은 웃음, 그리고 어색한 인사. 그 모든 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졌습니다. 장은하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진심이 왜 항상 의심부터 받을까? 그녀는 커피잔을 들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커피는 금세 식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수간호사 최수경이 다시 장은하를 불렀습니다. 장은하 선생님, 잠깐 원장실로 와주시겠어요?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긴장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은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원장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 햇살이 반쯤 커튼에 가려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원장은 안경 너머로 장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은하 선생님, 요즘 병원 내에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장은하는 자세를 곧게 세우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VIP실 환자에게 과도하게 시간을 할애하고 근무 외 시간에 개인적으로 찾아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장인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근무 태만이 아닌 자발적 치료의 연장입니다. 회장님은 밤이 되면 통증이 심해져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음악 치료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입니다. 원장은 손가락으로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말투는 딱딱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의 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VIP 환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특히 지금처럼 소문이 번진 상황에서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규정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의 마음도 그 안에 들어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항변이 아니라 오래 쌓인 체념과 절실함이 섞인 울림이었습니다. 잠시 후 원장은 부드럽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경고 조치까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근무 외 개인 케어는 삼가주세요. 이서정 회장님을 돌보는 건 다른 간호사로 교체하겠습니다. 그 순간 장은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교체요? 예. 너무 가까워지면 정작 중요한 선을 놓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원장님, 단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회장님을 환자 이상의 존재로 생각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제가 드리는 건 약도, 주사도 아닌 평안입니다. 그걸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원장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은하 선생님,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마음으로만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을 나서는 그녀의 얼굴에는 무언가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며 장은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겠어요. 누가 뭐라 해도 마지막까지 회장님 곁을 지킬 거예요. 그날 밤 병원 불이 하나둘 꺼질 때쯤 장은하는 조용히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이서정은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은하는 다가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잠은 좀 나으세요? 이서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은하 씨, 오늘은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럴 수가 없죠. 통증이 심하셨다고 들었어요. 장은하는 오르골을 꺼내 태엽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금이 간 틈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서정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고요해졌습니다. 장은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규정은 나를 막을 수 있어도 진심은 멈추지 않아. 그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썼습니다. 진심이란 기록으로 남지 않아도 반드시 전해진다. 밖에서는 밤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오르골 선율과 섞여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약속처럼 들려왔습니다. 장은하는 그 빗소리 속에서 자신에게 다시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옳으니까. 그날 밤 평화요양병원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밖엔 빗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장은하는 근무가 끝났지만 발걸음을 집으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3층 복도 끝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병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는 불빛, 그리고 낮게 깔린 빗소리.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잡아 끌었습니다. 장은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서정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이불을 덮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창백하게 빛났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장은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서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잠이 오질 않네요. 비가 오면 그날 생각이 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장은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날이라면 어떤 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서정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51년 겨울이었어요. 눈이 가득 쌓인 산골 마을, 북한군 순찰대가 내려오던 밤이었죠. 장은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서정의 시선은 멀리, 아주 오래전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피난길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린 나, 그리고 마을 사람들. 밤새 산을 넘었는데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죠.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이름은 윤상철.
순간 장은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름 하나가 그녀의 온몸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윤상철이요? 이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분이 우리 가족을 작은 동굴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자신은 밖으로 나가 북한군을 다른 방향으로 유인했죠. 장은아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총성이 3번 들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이서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의 눈, 그날의 소리,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분 덕분에 우리 가족은 살았어요. 하지만 그분의 가족을 찾지 못했어요. 평생 그 빚을 갚지 못한 채 살아왔죠. 장은아는 입을 열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이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그분의 이름이 정말 윤상철이었나요? 그래요. 왜요? 장은아는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제 할아버지세요. 순간 병실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이서정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제 할아버지 이름이 윤상철이에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전쟁 중에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다 돌아오지 못했다고. 이서정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장은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분의 손녀였단 말이에요? 장은아는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이서정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그날 눈 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나는 그 빚을 갚지 못해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재단을 세운 거예요. 가난한 젊은이들을 돕는 일이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장은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천둥이 멀리서 울렸고 그 소리마저 오래된 기억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한참 후 이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의 할아버지가 내 가족을 살렸어요. 이렇게 당신을 만난 건 아마 하늘이 허락한 일일 거예요. 장은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회장님이 하신 일로 이미 그 은혜는 다 갚으셨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하신 일은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요. 이서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분의 가족을 만나기 전엔 나는 평생 이 마음의 짐을 안고 떠날 줄 알았어요. 이제야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장은아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가 들으신다면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창밖에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더니 병실 안엔 오르골 소리만 남았습니다. 장은아는 가방에서 오르골을 꺼내 태엽을 돌렸습니다. 금이간 틈에서 낡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멜로디가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감싸 안았습니다. 이서정은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노래 어렸을 때 들었던 바로 그 곡이에요. 피난길에서 어머니가 내 귀에 속삭이며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장은아는 놀라 눈을 떴습니다. 오르골의 공명은 겨울의 별. 그녀의 어머니가 늘 잠들기 전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그 오래된 멜로디조차 그날의 인연이 남긴 또 하나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병실에는 이제 빗소리 대신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인연은 그렇게 조용히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이서정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식사량은 줄었고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장은아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일조차 하나의 치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도 장은아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원 창문을 스치며 복도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러나 3층 복도 끝 병실의 공기만큼은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자 희미한 산소기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정은 반쯤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왔어요. 장은아가 손을 잡자 이서정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장은아 씨.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창문을 조금 열까요? 장은아는 커튼을 걷고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서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바람은 참 오랜만이에요. 장은아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회장님, 숨이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지금은 아주 편해요. 그녀는 숨을 가다듬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장은아 씨, 혹시 내일쯤 변호사 박진호 씨가 올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장은아는 놀란 눈으로 이서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나아지시면. 이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알아요. 몸이 가는 소리를.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장은아 씨, 내가 떠난 뒤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장은아는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윤상철 선생님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분이 남긴 희생, 그분의 정신이 세상에 남을 수 있도록. 장은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이미 그 이름은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기억 속에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서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됐어요. 나는 이제 그 이름을 평화롭게 떠나보낼 수 있겠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가 한 마리 날아들어 병실 앞 나무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손등을 비쳤습니다. 그 빛이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이서정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평생 빚을 지고 산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그건 빚이 아니라 이어받은 선물이었어요. 그분의 희생이 나를 살렸고 당신의 진심이 내 마지막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장은아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나의 일보다 더 큰 일이다. 누군가의 희생이 다른 생을 살리고 또 누군가의 진심이 그것을 이어가고 있다. 그때 이서정이 마지막 힘을 내며 말했다. 장은아 씨, 내가 죽은 뒤엔 나 대신 이 일을 이어주세요. 윤상철 재단, 그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장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이서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제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녀는 한숨처럼 짧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장인은 그녀의 손을 붙잡은 채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가 분명 맞이하러 오실 거예요. 그 순간 창문 사이로 빛이 한 줄기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이서정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고요한 병실 안에서 오르골의 멜로디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장은아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이서정은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래된 빚이 드디어 갚아진 사람의 얼굴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비가 그치고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퍼져나가며 병실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장은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회장님의 약속,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화환도 복잡한 절차도 없었습니다. 단정한 검정 리본과 하얀 국화 몇 송이만이 장례식장을 채웠습니다. 병원 직원 몇 명, 재단 관계자, 그리고 윤준호가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은하는 이서정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진 속 이서정은 생전보다 훨씬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고통이 모두 사라진 듯 잔잔한 미소가 입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장은하는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고인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장은하에게 다가왔습니다. 장은하 선생님이시죠? 그는 자신을 변호사 박진호라고 소개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서류가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서류철과 함께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장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생전 가족이 없으셨습니다. 남은 재산 전부를 윤상철 기념재단 설립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은하 선생님을 재단의 이사장으로 지명하셨습니다. 장은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선생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윤상철의 희생이 잊히지 않게 해달라. 그 손녀가 그 뜻을 이어갈 것이다. 장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서정의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은하 씨에게. 내가 당신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내 마지막 날들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윤상철 선생님께 빚을 갚을 수 있어 평화롭습니다. 이 재단은 당신의 할아버지 이름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늘 평안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서정 드림. 장은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이서정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며칠 뒤 장은하는 재단 설립 절차를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빌딩 사이 재단 사무실이 마련될 공간에는 아직 페인트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얀 벽, 빈 책상, 그리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 그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엄마, 회장님 뜻을 이렇게 완벽히 준비하셨네요. 장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이제 우리 가족의 일이야.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을 도와주는 일. 며칠 후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얀 현수막에는 검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상철 기념재단 창립식. 장은하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 정신이 이곳에서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윤상철 선생님의 이름은 이제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청중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 속에서도 장은하는 이서정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회장님, 보고 계시죠? 행사가 끝난 뒤 로비 한가운데에는 2개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하나는 재단의 이름이 된 윤상철의 초상화, 다른 하나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서정의 초상이었습니다. 그 두 그림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장은아는 초상화 앞에 섰습니다. 곁에는 휠체어를 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분이 할아버지를 살린 그 가족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회장님은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을 돕게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잠시나마 맑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시겠구나. 장은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가족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거예요. 그 순간 창문 밖에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초상화를 비추며 윤상철과 이서정의 얼굴을 동시에 감쌌습니다. 마치 오래된 인연이 여전히 세상을 따뜻하게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장은아는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 이제 당신들의 이름은 영원히 함께 남을 거예요. 그날 오후 재단 현판이 걸렸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된다. 그 문장이 황금빛 햇살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장은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갈 차례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랜 세월을 건너 다시 피어난 희망의 불씨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봄 햇살이 서울 도심을 따뜻하게 감싸던 어느 날, 윤상철 기념재단의 사무실엔 새벽부터 분주한 발걸음이 오갔습니다. 오늘은 3회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장은아는 단정한 흰 블라우스에 검은 자켓을 걸치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앞줄에는 20살 남짓한 장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된 얼굴, 설레는 눈빛,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조용한 웃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장은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재단은 한 사람의 이름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쟁 중에도 타인을 구하고 돌아오지 못한 한 남자, 그리고 그 빚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온 한 여인의 진심이 만든 자리입니다. 장은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상 뒤 초상화를 바라봤습니다. 윤상철과 이서정. 두 사람의 얼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나누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 받은 은혜를 다시 누군가에게 건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조용한 박수가 울렸습니다. 학생들의 눈빛 속에는 감동과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은아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재단 사무실 한켠에서 윤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말씀 정말 좋았어요. 회장님이 들으셨다면 분명 웃으셨을 거예요. 장은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회장님은 늘 그랬지. 좋은 일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하라고. 두 사람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장은아는 커튼을 걷으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오면 늘 그날이 생각나. 윤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요? 그래. 그날 눈 속에서 당신 할아버지는 한 생을 건졌고 그 생은 또 다른 생을 살렸지. 결국 그 마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온 거야. 장은아는 오르골을 꺼내 태엽을 돌렸습니다. 금이간 틈에서 흘러나오는 낡은 멜로디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희생이 남긴 흔적이자 새로운 세대를 향해 이어지는 다짐의 소리였습니다. 엄마, 이 오르골은 정말 오래됐네요. 고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장은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이 금이 좋아. 이 소리가 바로 인생 같잖아. 조금 금이 가고 조금은 흔들려도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 윤준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 사이로 무지개 한 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빛은 희미했지만 분명 존재했습니다. 장은하는 조용히 오르골을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라도 남아요. 빛처럼 향기처럼.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 한켠에서 햇살이 다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초상화 두 개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윤상철과 이서정. 두 얼굴은 다시 만나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장은하는 그 앞에 조용히 서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당신들이 남긴 길,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르골에서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낡은 멜로디의 끝이 새로 시작되는 첫 음처럼 들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햇살이 다시 창문을 넘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은하는 천천히 눈을 감고 그 빛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은 언제나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문득 창밖을 스치는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은하 씨. 장은하는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세상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